음, 일단 이번 이 세미나의 주제가 저한테는 꽤 반가운 주제였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인지적 특성 혹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만들거나 해석해야 하는가. 이게 지난 학기에 제가 학부 수업으로 진행했던 인공지능 시대의 심리학이라는 강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이 심리학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은 심리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이 순환 구조를 어떤 연구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런 논의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음, 이번 발표도 그 수업과 여러 내용이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우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좀 아니 수업이 아니고 이번 발표에서는 이 포인터를 써야 되는군요. 네. 음, 큰 주제로는 일단 그 저희가 이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람처럼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게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로 가는 길을 정의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는 인공지능이 특화된 분야들에서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해왔다면 최근 연구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람처럼 이것저것 잘 배우고 여러 가지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인공지능을 점점 사람처럼 만드는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8년 정도부터 인지과학학회들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비교를 했던 접근이 하나는 이론 기반 접근,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기반 접근입니다. 이론 기반 접근은 전통적으로 이 계산 모델링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해왔던 접근입니다. 이건 그 인간의 인지 등리 기능들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통합하는 접근인데요. 이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모델을 혹은 이론을 하나하나 쌓아서 인간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모델을 이 합리적인 형태로 조합을 하면 인간 같은 지능을 모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정말 끝까지 가서 저희가 주의 기능의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되면 사람 같은 지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기를 끌게 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이 기계학습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심층신경망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그 뉴런 간의 연결을 모방하는 형태로 개발이 됐었고 결국 그 뉴런 간의 연결을 학습해서 뭔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건 어찌 말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뇌가 학습을 하는 형태를 구현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접근은 그렇게 어찌 보면 간단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때려 넣어서 지능 같은 무언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접근도 정말 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해버리면은 사람처럼 혹은 사람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 양쪽 접근이 다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 이상의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접근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발표의 주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포인터가 지금 그 넘어가지 않는데요. 저쪽으로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한 개부터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우선 이론 기반 접근과 데이터 기반 접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이론 기반 접근은 제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뭐 석사 과정을 할 때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접근입니다. 이 접근은 주로 심리학에서 개발하던
이 인지 과정을 구현하는 계산 모델, 그 계산 모델을 개발하고 조합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각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운동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언어 모델, 기억 모델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는 파편화돼서 저희 그 인지 기능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델들을 저희 뇌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조합을 해서 흐름을 만들면 결국 사람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사람처럼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접근인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개발된 모델들은 연구자들이 다 바닥부터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델에 있는 특정 파라미터 하나를 어떻게 바꾸면 행동이 어떻게 바꿀 거다. 그 인가 과정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 기반 접근의 근본적인 한계는 이 이론과 실험에 기반해서 쌓은 모델이 결국 이 연구자의 상상력 혹은 구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음, 우선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한계 하나는 인지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 주로 심리학자들이 아주 단순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이 비주얼 어텐션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화면에 간단한 자극들을 제시하고 목표 자극에 반응을 하게 한 다음에 목표 자극이나 방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가지고 뭐 주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 추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시각에 대한 어찌 보면 단순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한 환경에서 수집한 행동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 이렇게 뭐 복잡한 비주얼 씬에서 똑같이 잘 작동하는지는 의문이 되고 있는 점이고 요즘 이 커그니티브 모델링이 주로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개발하는 구조의 핵심이 이 실험인데 결국 이 단순한 사람 실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이 접근의 근본적인 한계였고 결국 개발자가 상정하지 않은 기능이나 실험에서 보여주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가 개발자의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해 보이게 통합 모델을 개발을 해도 그게 실제 내가 작동하는 구조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챗 GPT 같은 모델은 이제 뭐 그 패러미터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뇌에 있는 뉴런의 숫자보다 많아졌는데 이런 이론 기반 모델을 그 정도로 복잡하게 구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그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이 데이터 기반 접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 기반 접근은 뭐 요즘 주로 많이 사용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뇌세포 연결 모방하는 구조를 가진 모델을 훈련시켜서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그 시각 자극에서 어떤 물체들이 어디 있는지 이게 무슨 물체인지 잘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사람 같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챗봇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접근은 기존의 이론 기반 접근에 비해 실용적으로는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기반 접근이 무엇을 하는 건가라고 하면 패턴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 GPT를 훈련시킬 때는 자주 나타나는 단어의 순서 혹은 확률을 인식해서 학습을 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학습을 시킬 때는 이 게임에서 높은 점수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졌는지 인식해서 거기에 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쪽으로 그 행동을 유도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이 object recognition 같은 경우는 혹은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보이는 물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자동차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렇게 패턴을 인식해서 학습하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 접근의 대표적인 한계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생기는 행동 혹은 지능과 같은 무언가는 학습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 자체는 지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학습 과정은 그냥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무언가인데 그 데이터를 반영하는 모델이 생길 뿐이죠.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그 많이 논의되는 문제가 데이터가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일반화는 어렵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이 학습의 결과 나타나는 모델의 구조 혹은 여기서 학습된 이 노드 간의 가중치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까 기반 접근과 비교를 하자면 이론 기반 접근에서는 뭐 이 비주얼 어텐션에서 뭐 cognitive control parameter를 조정했다 하면은 뭐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챗GPT 같은 모델에서 특정 노드 사이에 가중치를 하나 바꿨더니 그 말하는 대답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접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은 특히 최근에 인지과학자들이 시도하기 시작한 그 방향은 이 패턴 인식에 기반한 모델이 과연 사람처럼 지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그 몇몇 인지 과학자들이 챗GPT들 대상으로 사람들이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논리 실험 같은 걸 챗GPT가 하게 했을 때, 사람과 참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챗GPT가 사람처럼 사고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또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정말 이 논리 구조는 똑같은데 그 문제에서 단어 하나만 바꿨으면은 그 챗GPT가 그 답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논리 구조를 인식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주 나왔던 문제에 대한 답을 학습했다라고 해석이 주로 되는데 그래서 음, 챗GPT가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 현상이 이 사람 같은 지능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결론으로 점점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1900년대 초반에 이 클레버 한스라고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두고 연구자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주고 이렇게 답을 지적하라고 했을 때 막 정확하게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보여서 이 말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뒤에 다른 연구자들이 밝히기로는 이 말은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단지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 혹은 청중들의 반응에 그 반응을 해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런 결론이었는데요. 결국 챗 GPT가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 클레버 한스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그 언어 데이터에서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청중들의 거울인 거죠. 이게 참 뭐 그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정확히 네네 어디 네 제가 학습이 안 되네요. 네 네. 그, 네, 어쨌든 사람도 이렇게 좀 학습에 있어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챗GPT는 좀 근본적으로 그 다른 바보 같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게 요즘 나오고 있는 결론인데 그래서 중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하는 건 패턴 인식이고 단순하게 입력값의 패턴에 따라서 최적의 출력값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론 기반 접근은 그 반대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 기반 접근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확장성은 부족하고 데이터 기반 접근은 반대로 설명력과 통제력이 부족한데 보시면은 이 장점과 한계가 서로 이 뒤집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향이 어느 정도는 되시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이론 기반 접근이랑 데이터 기반 접근을 비교해 보자면
가장 좋은 예시로 물리 엔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물리 엔진은 아마 이 세상에 대한 모델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잘 작동되는 형태로 이미 구현을 해놓은 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영화를 제작할 때나 게임을 제작할 때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든 모델은 이렇게 뭐 구조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충격을 가하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구조물의 형태를 그 입력값으로 주고 이 엔진은 그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무너지는지 공식화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런 공식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번 뭐 이 블럭들의 질량, 뭐 그 밀도 같은 거에 따라서 이 공식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만 잘 잡아 놓으면은 그 모델에다가 뭐 이 블럭을 갑자기 스티로폼으로 바꾸거나 바닥에다가 풀을 발라놓거나 그런 설정들을 입력해도 거기에 딱 맞게 현실적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공식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공식을 쌓기는 어려워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슷한 걸 그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걸로 시도한 연구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 연구는 이렇게 블럭 두 개를 쌓아놓은 이미지를 주고 그게 어떻게 무너질지 예측하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크게 생겼던 문제는 일반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고작 두 개 블럭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10만 개 이상의 샘플을 썼는데도 블럭을 세 개 쌓았을 때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네 개 이상을 쌓으면 예측이 실패하는 정말 그 데이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줬던 물리 엔진과는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인간은 데이터 기반 접근을 하는가, 모델 기반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보통 발달 심리학자들이 찾아왔는데요. 발달 심리학자는 그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한 법칙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그리고 인지 기능 혹은 저희 뇌에 내재된 모델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발달해 오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로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물리 모델을 구축하는 걸 혹은 학습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2개월 정도만 돼도 이렇게 공 같은 걸 굴리면서 서로 다른 공을 부딪히면은 이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서로 튕겨낸다는 걸 학습하고 또 이렇게 공이 한번 튕겨나는 걸 보면은 나중에 다른 장난감, 뭐 인형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굴렸을 때도 그 물체들도 통과하지 않고 튕겨나갈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은 굉장히 빠르고 또 6개월 차가 되면은 이 물리 공식을 그 이전에 쌓았던 거에 기반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공끼리는 튕겨내도 물은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점점 일반화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 기반 접근이 정말 단순한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10만 장의 그 샘플이 필요했던 것과 다르게 아이들은 공을 몇 번만 굴려봐도 쉽게 학습을 하고 모델을 확장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패턴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라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고 좀 더 그 물리 엔진 자체를 구축하는 모델 기반 학습이 인간이 하는 학습이다라는 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데이터 기반 접근은 말씀드렸듯이 지능은 학습의 결과이지 그 학습의 본질이라고는 하기 어렵고요. 반면에 인간이 하는 이론 기반 접근 혹은 모델 구축은 이 학습을 하는 과정 혹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지능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 구축의 장점은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또 대치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에.
그래서 이 일반화 가능성을 말할 때 종종 나오는 의견이 있는데, 일반화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데이터 기반 접근을 설명할 때 세상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하면은 사람처럼 뭐든지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세상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할 수 있으면 일반화라는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마 최근에 이 인공지능 기업들이 점점 그 뭐 GPU 크기를 늘려가고 모델 크기를 늘려가고 하는 게 이, 이런 방식을 지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처음에 그 인공지능 개발을 낙관하던 분들은 그렇게 모델 크기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 특이점이란 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 처음에 키노트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요즘 또 이렇게 인공지능 기업들이 계속 모델 사이즈를 키워갈 때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 데이터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방향이 성공한다고 해도 사람의 학습에 비해서는 훨씬 비효율적이고 뭐 전력이나 자원을 훨씬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제한적인데 만약에 이 온 세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모델의 크기가 모든 지구의 자원을 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 크기라면 이 모델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딥식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기존의 챗GPT 같은 모델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뭐 추론 혹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 크기를 키우는 걸로 단지 수렴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확장성보다 효율성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효율성이라는 건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중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론 기반 접근은 굉장히 높은 설명력으로 초기에 인지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게 저희 뇌에 비하면 단순하고 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접근이 너무 성능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게 정체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데이터 기반 접근은 이 높은 예측력이랑 어느 데이터에나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학습력으로 이 이론 기반 접근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학습 과정이 비효율적인 데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 가면은 둘 다 그 이상적인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쯤 되면 예측하셨겠지만 이 두 접근의 장단점을 혼합하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 기반 접근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이론을 데이터 기반 모델에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가진 효율성을 인공지능 모델이 배울 수 있게 한다거나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이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르거나 같은지를 일단 확인해서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 이번 세미나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던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선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왜 사람한테서 배워야 하는가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까지 가장 좋은 지능의 예시가 사람의 지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능을 모델로 만든다면 그건 사람의 지능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그 키노트에서도 들으셨듯이 사람의 뇌가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효율성 면에서는 이계를 앞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이 프로스바이트 챌린지라는 건데요. 이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그 딥큐 러닝이라고 이런 옛날 비디오 게임들, 아타리 게임들을 범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 그 정말 여러 가지 게임을 단순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배울 수 있었지만 유난히 배우지 못하는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프로스바이트입니다. 이 프로스바이트는 이 과제의 목표는 여기 이 그 빙판들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여기 이글루에 블럭이 쌓이면서 이글루가 건설이 되는데 이글루가 완전히 건설될 때까지 저 하얀 블럭들을 계속 밟고 이글루가 건설이 되면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보시면은 이 딥큐 러닝은 이 게임 경험이 아무리 쌓여도 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일정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 않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사람의 학습이랑 비교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이 게임에 대한 설명만 듣고도 거의 단숨에 이 DQM보다 훨씬 높은 성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혹은 뭐 사람처럼 잘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잘 학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학습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나열을 해보자면 하나는 아까 아기의 예시에서 들었듯이 얼마 안 되는 경험으로 빠르게 모델을 학습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한 모델을 점차 일반화해가는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학습 과정 자체를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최근에는 인공지능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사람 수준에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사람 어린아이가 스케이트 타는 걸 한번 배우면은 그 스케이트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서 스키를 타는 건 훨씬 빨리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학습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측면에서 사람한테는 학습 자체도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는 그 학습 과정은 한번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고정되는 인공지능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그 학습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데는 약하니까 어디서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한테서 학습 방식을 배우는 걸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프로스바이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게임들을 학습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DQN은 이 학습에 사용되는 인풋이 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전체입니다. 여기서 RGB 값들을 뭐 이 좌표별로 뽑아서 그 정보 전체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건 사람이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 게임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이 객체 단위로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빙판들도 하나의 객체들이고 물고기, 새, 이글루 이런 식으로 그 물체 단위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이런 객체 단위의 학습은 이 시각 정보 전체에 대한 학습보다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이런 화면을 보시면은 이 동일한 객체들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조합돼서 화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객체 단위로 인식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단지 이렇게 객체의 종류와 좌표만 가지고도 이 화면을 재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DQ에는 같은 객체라도 뭐 위치나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객체 단위 학습을 인공지능이 게임을 학습하는 방식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게임 정보를 사람도 인공지능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객체들을 인식해서 그 이런 객체 단위의 언어로 전달을 하고 또 이 객체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이 에이전트 혹은 주인공이 뭐 그 개에 부딪히면 죽고 물고기에 부딪히면 오히려 점수를 얻고 이런 식으로 객체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런 객체 간의 관계를 학습할 때의 장점은 이런 똑같은 객체를 쓰는 다른 게임에 적용을 해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DQ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맵의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학습을 다시 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론 혹은 공식을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음, 훨씬 여러 비슷한 상황들의 일반화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접근의 한 가지 큰 장점은 일단 이 입력값이 인간이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습된 전략도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런 걸 달리 말하면 디버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 기반 학습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객체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DQN이 잘 배우지 못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 초록색은 그 사람의 성능, 이 파란색은 이 객체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 그리고 이 회색은 기존에 사용하던 DQN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학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도 DQN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게임을 이렇게 사람이 정보를 인식하는 거랑 비슷하게 객체 기반으로 인풋을 주면 비슷한 알고리즘으로도 사람에 가까운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알려주는 힌트는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정보를 정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면 사람만큼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주제가 되면 빠질 수 없는 게 인간의 주의 기능일 겁니다. 이 주의는 이게 인지심리학자로서의 제 전문 분야였는데요. 음,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저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뇌가 과부하가 걸릴 텐데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 뇌는 저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계속 정보를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따라올 수 없는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효율성 혹은 설명성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주의 기능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을 훈련한다고 할 때는 이 자율주행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이 인공지능 훈련이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그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의 모델은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하는 주의라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주의와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주의를 학습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래 이 강화학습을 돌리던 알고리즘을 예시로 들면 그냥 이 게임을 그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주의 모델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도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화면에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가중치를 둬야 학습 효율이 올라가는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주의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 다른 차들을 피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엔듀로라는 게임에서는 뭐 이렇게 그 진행 경로에 있는 부딪힐 수 있는 차에 주의가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결과를 봤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역시 객체 기반 학습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특정 객체를 기준으로 주의가 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도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객체 기반 학습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는 그냥 단지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을 했다는 점에서 역시 일반화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데요. 사람의 주의 기능은 여러 상황에서 잘 작동하게 진화를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주의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프로스트 바이트로 돌아가자면
우선 이 가운데에 보이는 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주의입니다. 이 게임에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모델한 주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주의는 이 곰 부분에 확 쏠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요. 반면에 인공지능이 학습한 주의는 이렇게 새로운 물체가 나타나도 그냥 기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빙판들에 집중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음, 이렇게 주의를 모델할 때의 한 가지 장점은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게 왜 다른 행동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곰을 피하지 못해서 게임 오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향은 이런 주의 분포를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못하면 이 사람의 주의 분포를 인공지능 학습에 도입을 하면 사람처럼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요약을 하자면 우선 이 현재 AI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만들고 데이터 자체를 다양화하거나 양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learning to learn 같은 지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뭐 결과적으로 지능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에 인지과학의 색을 더한다면 좀 더 이 주의나 객체 기반 학습 같은 인지과학에서 상정하는 모델들을 모듈화해서 좀 더 이런 데이터 기반 모델이 일반화 가능한 모델에 가까워지게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뭐 학습 모델 혹은 학습 모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습 자체도 모델의 대상 혹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접근에서 또 주의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아까 간략하게 사람과 인공지능의 주의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뭐 스스로 주의를 학습하게 한다거나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주의를 모델한다거나 하는 연구들은 정말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인지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주의에 대한 설명은 좀 뒷전인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목표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주의가 설명이 되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빈칸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람과 인공지능이 주의의 차이가 났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의 주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은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주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주의가 곰에 쏠렸던 거는 이 주의 이론에서는 아주 흔하게 보이는 뭐 새로운 물체에 자동적으로 주의가 끌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주의 이론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곰이랑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 다음 레벨에서는 곰에 대한 주의가 훨씬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곰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다시 곰에 대한 주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학습한 주의라는 거는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 그런 실시간 조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이 좀 더 사람에 가깝게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태와 가까워지게 만들려면 결국 인지심리학 혹은 인지과학에서 주의 이론을 빌려와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의 이론들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는 물리 엔진처럼 공식화를 할 수 있으면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던 그 거대한 뉴럴 네트워크를 물리 엔진처럼 훨씬 저용량의 효율적인 모델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란 거의 효율성과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의 기능들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최근에 자율주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여전히 좀 이 주의에 대한 설명은 피상적인 데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미 굉장히 성능이 높아진 이 Object Recognition 혹은 Classification 모델들에서도 이 물체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그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모델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재현하는 모듈을 인공지능에 넣는다는 거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협동적인 인공지능 개발에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좀 더 사람처럼 인공지능의 학습 혹은 기능을 사람에 가깝게 만든다는 건 인공지능이 사람의 행동 혹은 인지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사람과 협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안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같이 작동하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던 뭐 이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저희가 뭐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가지게 될 거면 적어도 그 기계는 저희가 뭘 원하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 기계 안에 사람의 모델을 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우선 이 세미나에서 주요 주제는 이 인공지능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 인지과학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쪽에 집중을 해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요약하자면 이 저는 주의 연구를 주로 해서 주의를 자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뭐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그 인지 기능들을 넣어서 새로운 인공지능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로서의 저는 또 심리학이 과연 혹은 인지과학이 인공지능의 도구로만 소모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인공지능으로 인지과학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제는 인공지능 모델 혹은 데이터 기반 모델을 사람의 인지 모델로 활용하는 연구 방향입니다. 그 연구 방향을 뭐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건 제가 했던 시험 그 최근에 했던 실험인데요. 요 간단한 운전 과제에서 DQN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그 행동과 사람의 행동을 비교했던 영상입니다. 아, 이게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게 되나? 네네네. 이거를 그 사람을 한번 먼저 재생을 해주십시오. 재생이 안 되나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수준으로 다른 차들을 막 빠르게 피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 게임의 점수를 극대화한다는 목적에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에서 시도했던 방향이 역강화학습이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모델은 기본적으로 저 강화학습 모델은 이 보상을 관측해서 그 보상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역강화학습은 이 사람 참여자들이 실험에서 보였던 행동을 관측해서 그 행동이 과연 어떤 이 보상 함수에서 나온 건지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학습이 대상이 됐던 사람의 보상 함수를 반영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이 학습된 보상 함수가 이 학습 대상의 충동성 혹은 이 운전 상황에서 보이는 충동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함의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직접 학습하게 하면 사람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연구를 후속 연구로 이 fMRI 실험에서
이 볼드 시그널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한 결과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 역광학 학습이 학습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상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질문은 이게 정말 사람의 보상함수를 학습한 거면 그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보상함수는 이 사람이 실험에서 보이는 이 보상 관련된 영역들에서 나오는 그 활성화 패턴과 상관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행동실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이 추월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추월 상황에서 여기서 파란 선은 이 역강화학습으로 학습한 에이전트가 계산한 이 추월 상황 전후의 그 보상값 변화인데요. 이 보상값의 변화가 뭐 인슐라나 스트라이아텀, 뭐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런 식으로 주로 이 보상 처리랑 연결된 걸로 많이 얘기되는 뇌 영역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을 활용해서 사람의 행동 혹은 보상 함수를 모델링하면 행동뿐만 아니라 뇌 반응까지 모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특성을 인공지능이 특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건 인공지능이 개인차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개인차를 가질 수 있게 학습을 시켰을 때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심리적 특성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진단 모델들은 그 계산 심리학자들이 계속 많이 그 개발을 해왔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과제들에서만 활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제에서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이렇게 주의 분포를 인간을 모방하는 형태로 학습시켰을 때 그게 이 주의력 혹은 ADHD의 그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장선으로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하나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연구는 좀 하나의 완벽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활동해야 되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개인차를 가진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이런 뭐 자율주행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인공지능이 개인차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개인차를 가진 인공지능의 장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공동으로 한 가지 작업을 하게 하는 게임에서 각자가 혼자 잘 행동하게 학습된 인공지능이랑 비교했을 때 좀 이 사회 심리학에서 상정하는 개인차를 가진 인공지능의 조합이 훨씬 협동을 잘 한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그 받을 수 있었던 함의는 인공지능이 개인차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은 하긴 쉽지만 그럼 인공지능들끼리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라는 건 좀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개인차의 종류를 사회심리학 혹은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인지과학자들이 목표로 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의 선순환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인공지능 사이드에서는 이 인지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에이전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지과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모방하는 형태로 발전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 모델을 만들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선순환이 생긴다면 결국 이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성도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쓸 때 제가 느끼는 큰 난점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는 최근에 정말 많이 제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인지과학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가 협업을 매끄럽게 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피상적인 협업에 거친다는 생각,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생각은 이 연결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양쪽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알거나 아니면은 양쪽에 대한 소양을 다 잘 갖춘 연구자들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과에 오래 있었던 제 생각으로는 이 심리학과 학생들과 이런 인공지능 색이 강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반대로 이 카이스트에 와서 드는 생각은 이 카이스트 학생들이랑 일을 해보면은 어느새 너무 기술적인 데로 쭉 빠져서 어느 순간 이 이론이라는 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놓지 않아야 이런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란 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을 혹은 연구자들을 잘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이런 계산적인 전문성을 가진 심리학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10년 이상 정말 많은 홍보와 투자를 했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도 심리학 전공생들이 이런 분야로 잘 넘어오지 않으려고 해서 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런 연구자를 기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카이스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